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보온승결내과 진성님 원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호흡기 내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윤희준님, 김진호님, 조성찬님, 셀리님, 혜은님, 이미영님, 살구사랑님, 이하자님, 김임님, 최민영님, 이민재님, 정지혜님, 이현희님. 오늘도 이렇게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그 강의는 특수 형태의 폐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귀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으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제목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항생제로 치료 안 되는 특수 폐렴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폐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진단명이죠.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폐렴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폐렴의 치료는 뭐 의과대학 생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문제고 의사 선생님도 다 알고 있는 문제고 환자분들도 이제는 폐렴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사실은 알고 있는 주제입니다. 폐렴의 치료는 바로 항생제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대부분의 폐렴은 항생제로 치료를 해야지만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폐렴이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질환이긴 하지만 또 상당히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고 또 치료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또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폐렴인데 이런 폐렴이 있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또 아주 쉽게 그러면 이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는 폐렴이 도대체 어떤 폐렴일까? 굉장히 의학적으로 좀 심도 있는 얘기이지만 또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풀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문가라는 말이 있죠. 특히 인제 필수 의료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하도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필수 의료 얘기를 인제 구독자분들도 상당히 인제 귀에 낯익게 들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필수 의료라는 의미는 필수라는 의미는 선택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서 필수 의료죠.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호흡기 내과가 바로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필수 의료의 전문가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필수 의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이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이 의학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학적 능력은 그냥 의과대학 6 년을 공부하고 인턴 쌤 1 년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필수적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의학적 능력이 저절로 키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이 상황을 인지하는 의학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정상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상을 알아야 됩니다. 정상을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 상황에 대해서 완벽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 정상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고 완전한 통찰력이 있어야 '아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이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이상이 있는 거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과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4 가지 이유가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필수 의료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과 삶의 질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감기나 그냥 기관지염이나 이런 것만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정확히 인지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필요한 이유를 오늘 이 주제인 폐렴인데 항생제로 치료하지 않고 다른 걸로 치료를 해? 라는 주제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전문가가 진짜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제 호흡기내과 전문의죠. 청진을 하는 저의 이제 진찰실에서의 모습을 제가 담은 건데요.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사실 저의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분의 보는 모습, 바로 우리가 시진이라고 그래요. 환자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바로 진찰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호흡기내과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죠. 청진기를 통해서 환자의 호흡음을 들으면서 바로 진료의 첫 단추, 진료의 첫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환자가 왔길래 진성희 원장님이 폐렴이라고 했으니까 폐렴은 맞을 텐데 뭐가 특수한 폐렴이구나. 근데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는가? 그 환자의 증례를 실제 증례를 저희 병원에 오셨던 실제 증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민현님, 요즘 다들 성형외과나 피부과라만 지원한대요. 필수 의료가 나중에 어찌 될까 걱정돼요. 네, 맞습니다. 참 실로 걱정입니다. 자, 임상 증례를 한번 봐 볼까요, 여러분? 자, 호흡기 증상은 여러분 다 같아요. 기침 나오죠.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기침이 나와요. 가래가 나와요. 뭐 숨도 찰 수가 있어요. 열도 동반될 수가 있어요. 이 환자도 여자분이셨는데 기침 나오고 가래 나오고 열도 있었고, 근데 이게 6 개월 동안 지속된 겁니다. 6 개월 동안 반복된 거예요. 그냥 배가 쪼금 아프거나 머리가 쪼금 아픈 거는 환자분들이 그냥 참고 약국에서 약을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낼 수 있지만 기침, 가래, 열까지 나누면 환자분들이 무조건 병원에 다 가십니다. 그렇죠.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병원을 가셨습니다. 타 병원에 갔더니 기침 가래가 있으니까 기관지염입니다 하고 기관지염에 대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약도 드시고. 근데 호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병원을 가셔서 항생제를 인제 드셨는데, 자 여기 항생제 보시면 이게 아모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모크라. 이 아모크라가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 특히 인제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쓰는 항생제 중에 하나예요.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인데 이 항생제를 드셨는데 이게 기침 가래가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다른 병원을 갔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그전에 페니실린 계열의 아모크라 항생제를 썼는데도 환자분의 폐렴이 호전이 안 되니까 '조금 더 단계가 센 항생제를 써야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세파 중에서도 좀 센 거 3 세대 세파 항생제를 인제 환자분한테 드린 거예요. 근데도 환자분은 기침 계속 나오고 가래 계속 나오고 전혀 호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또 다른 병원을 갔죠. 그럼 병원을 갈 수밖에 없죠, 환자는. 왜냐면 안 낫으니까 인제 병원을 자꾸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병원을 쇼핑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 자기 기침 가래가 계속 나오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인제 병원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죠. 2 차 병원도 가고 대학병원도 가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는 이거는 폐렴은 폐렴이에요. 폐렴인데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안 듣고 3 세대 세파에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마크롤라이드 계열의 항생제인 지스로마이신을 쓴 거죠. 왜? 폐렴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도 폐렴으로 딱 보이니까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그전에 병원에서 썼던 항생제는 안 들었으니깐 '다른 항생제 계열을 써야겠다.' 생각하셔서 인제 지스로마이신이라는 마크로게드 계열의 항생제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또 안 나서요. 자, 또 다른 병원을 갔습니다. 다른 병원도 보니깐 폐렴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폐렴이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호흡기내과를 전공을 하신 분들조차도
미스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호흡기내과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 이거 폐렴이니깐 항생제 써야지.' 의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 환자분들은 당연히 항생제를 쓰는데 안 낫으니까 인제 다른 항생제를 자꾸 인제 처방해 주는 걸 드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쓴 항생제가 2 세대 퀴놀론 항생제를 썼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항생제를 썼으면 인제 정말 항생제 한두 가지 빼고 그거는 정말 중환자실에서 항생제 내성이 있어서 입원하고 계시는 아주 중증 환자들에게 쓰는 그런 항생제 한두 가지 빼고는 쓸 수 있는 항생제를 다 쓴 거예요. 외래 베이스로 우리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를 다 쓴 거예요. 근데 환자의 상태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그렇게 막 중환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나으니까 이분이 인제 어떻게 아름아름 해 가지고 저희 병원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딱 오셨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왔을 때 병원에 오면 여러분 이제 호흡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은 환자분이 말씀만 듣고 아니면 청진만 하고 '아 환자분은 멉니다.' 진단하고 약을 탁 쓸 수 있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검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간혹 가다가 인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자고 하면 "아 검사 안 하고 약만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침이 3-4일 이내, 일 주일 이내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원하실 때는 저도 검사 없이 약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죠? 6 개월 동안 기침을 했고 가래가 심하고 열도 있었고 다른 병원에서 각종 약을 다 드셨는데도 안 낫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안 하고 제가 환자분이 만약에 "약을 주세요." 했을 때 약을 준다는 거는 그건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직무유기고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다 찍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단순 엑스레이입니다. 단순 흉부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여기가 인제 오른쪽 폐고요. 여기가 왼쪽 폐예요. 아주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근데 환자분은 증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진짜 폐렴이 있었는데 약을 먹어서 폐렴은 좋아졌고 지금 폐렴 후유증으로 그냥 기관지 염증으로 기침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엑스레이가 정상이어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엑스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몸 폐에 1 부터 100 까지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를 정량화한다면 흉부 사진은 1 에서 5 한 5% 정도밖에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를.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정상이라고 해서 환자분이 "폐나 기관지가 괜찮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CT를 찍어야 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이제 CT를 딱 찍었어요. CT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제 방사선 피폭이 아주 적은 저설량 흉부 CT를 찍었더니 자 여기가 지금 오른쪽 폐고 제가 화살표를 해 놨죠. 폐는요 공기가 들어가 있는 세부학적 장기이기 때문에 CT나 엑스레이나 이렇게 찍으면 까맣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까맣게. 요게 까맣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요. 지금 이렇게 허연 부분이 있죠? 제가 화살표 해 놓은 게. 이 허연 부분이 무려 10 센티가 넘어요 지금. 근데 오른쪽에 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가 좌측인데 왼쪽은 오른쪽보다 더 지금 하얗게 보이는 음영이 더 커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진하고 주위는 희미하게 크고 그리고 다발성으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제 폐렴에 대해서 인제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의 힌트를 하나 드리면 폐렴은 거의 90% 이상이 한쪽 폐로 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폐면 오른쪽 폐, 왼쪽 폐면 왼쪽 폐로 오는 게 일반적인 폐렴입니다. 일반적인 세균성 폐렴은 한쪽 폐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은 양쪽 폐로 이렇게 하얗게 나타났으니까 이건 폐렴은 맞습니다. 폐렴의 정의는 폐의 염증은 폐렴인 거예요. 그러니까 폐렴이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는 폐렴하고는 굉장히 지금 약간 틀린 거죠. 일단 폐에 양쪽에 하나씩 하나씩만 있는 것도 아니라 다발성 멀티플하게 그것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와 있죠.
굉장히 크게 폐가 상처같이 크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이 되면 인제 호흡기내과 의사는 '야 이거 폐렴은 맞는데' 인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더 검사가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영상학적인 검사는 확진적인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CT가 우리가 여러분들 CT를 찍게 되면 그 병이 확진될 수 있다고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CT를 찍었는데 폐암입니다." 라는 얘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 봐 주실까요?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고 당신은 폐암입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의학적으로 맞을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좀 딜레이가 있나 보네요. 제가 말씀을 먼저 결론을 드리면 "CT를 찍어서 폐암입니다." 아 "이화자님 틀려요."라고 딱 나왔습니다. 역시 조성찬님 틀립니다. 우리 비욘디 송하연님 그게 바로 알 수 있나요? 이화자님 조직 검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틀립니다. 이민재님, 예, 영투님 틀립니다. 이원희님 틀립니다. 윤희님 틀립니다. 정재님 틀립니다. 우리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회원님 틀립니다. 최민영님 틀립니다. 정말 이 의사 선생님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CT를 찍어서 환자분에게 "환자분은 폐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밀하게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환자분 CT를 찍어 봤더니 지금 폐암이 의심이 됩니다." 라는 말은 주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의심이 됩니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확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폐렴이 있는 거는 맞지만 이 폐렴이 어떤 폐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약간 비정상적 폐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정상적인 모든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그게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환자분의 폐렴은 일단 보통 폐렴하고 틀리다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그러면 보통 폐렴하고 틀리면은 이게 약간 이상한 폐렴이잖아요. 아니 이상한 폐렴이니깐 이상한 폐렴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자분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아직 진단명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렸어요. 자, 이 환자를 이제 치료를 제가 했습니다. 이 환자는 폐렴인데 어떤 폐렴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치료를 4 주간 치료를 했더니 그리고 나서 CT를 찍었더니 자, 조금 전 CT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게 조금 전 저희 병원에 왔을 때 CT는 폐가 오른쪽 폐, 왼쪽 폐 전부 허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랬던 폐가 딱 치료하고 4주 만에 아주 희미하게만 남아 있어요. 아직은 있습니다. 아주 희미해요. 거의 없어졌어요. 환자분 증상 싹 사라졌어요. 기침 안 해요. 가래 없어요. 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학적인 CT도 거의 98% 이상 좋아졌죠. 와, 그럼 이거 뭐야? 아니 다른 병원에서 항생제 그렇게 각종 항생제를 다 쓰고 치료를 했는데 좋아지지 않던 폐렴이 고은순결핵과 진성임 원장이 어떤 폐렴으로 진단하고 치료했길래 이렇게 환자분 증상이 싹 사라지고 영상학적으로 CT로도 그 하였던 음영이 싹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추측을 해 보십시오. 이 폐렴이라는 거는 폐염증이죠. 그러면 염증을 유발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쵸? 의학적으로는 모든 병은 원인이 다 있어요. 원인이 없는 질병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의 폐렴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었길래 다른 병원에서 항생제를 각종 항생제를 썼는데 안 낫고 제가 치료한 약을 썼을 때 이렇게 4주 만에 깨끗이 나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폐렴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바이러스였을 거다. 2번 세균, 3번 곰팡이였을 거다. 4번 결핵균이었을 거다. 5번 비결핵 항상균이었을 거다. 6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었을 거다. 자, 여러분 한번 이거 풀어 보시죠. 퀴즈로. 이 환자분의 폐렴이 바로 과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결핵균
비계력 항상균, 알레르기 유발 물질. 대부분의 우리가 폐렴의 원인은 세균으로 많이 알고 있죠. 거의 다가. 그래서 김함님 6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더니너스 통계 6번, 이화자님은 3번 곰팡이, 최민영님은 1번 바이러스, 착한님 1번, 블루보틀님 3번. 일단 여러분 세균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2번 세균이라고 윤희재님 3분이라고 이민재님 2번 세균이라고 답하신 분들은 이게 왜냐면 항생제를 굉장히 다양한 셀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안 나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은 이 원인균이 아니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번도 많이 나오고 여러 답이 나왔는데 지금 정답을 맞히신 분이 계세요. 초창에 처방에 김함님이 이제 맞히셨고요. 이 환자의 폐렴의 원인은 바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바로 폐렴을 유발한 겁니다. 알레르기 유발이 폐렴을 발생해? 그럼 되게 의아할 겁니다. 알레르기는 천식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폐렴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의한 폐렴입니다. 그래서 폐렴의 진단명도 바로 알레르기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진단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진단명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항생제 치료가 안 되는 폐렴의 원인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진단명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환자의 진단명은 바로 하이퍼센시티비티 뉴모나이티스라는 과민 폐렴. 이거 이제 진단명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과민성 폐장염. 과민은 똑같죠. 과민성 폐장염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진단명이 바꿨어요. 과거에는 과민성 폐장염이, 지금 진단명은 하이퍼센시티비티 뉴모나이티스다 해서 과민 폐렴. 여러분 하이퍼센시티비티라는 게 뭐냐면요. 예민해, 민감해. 이거는 영어 단어거든요. 과민하다는 뜻이 뭡니까? 보통 사람보다 저 사람은 너무 예민해. 저 사람은 너무 과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너무 과민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환자들한테는 폐렴이 안 걸리는데 어떤 일부의 환자들이 폐하고 기관지가 예민해져 가지고 이게 폐렴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최민현님 진짜 전문의 아니면 전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과민 폐렴이 예상외로 종종 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과민 폐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병이고요. 자, 항생제로 치료가 안 돼도 예후가 뭐 별거 없다. 그냥 놔두면 뭐 좋아진다. 뭐 바이러스 폐렴처럼 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진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 하이퍼센시티비티 뉴모나이티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진단을 못 해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면 이게 그렇게 의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하이퍼센시티비티 뉴모나이티스 과민 폐렴을 진단을 빨리 못 해서 오래 지나게 되면 아주 심각한 환자의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근데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진단명이. 자, 그래서 이 환자의 진단명은 어쨌든 과민 폐렴이다. 네, 그러면 스트레스성인가요? 스트레스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과민 폐렴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왜냐면 이게 옛날에는 과민성 폐장염이었기 때문에 최신 진단명으로는 아마 굉장히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 과민 폐렴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오래 가잖아요. 저희 병원에 왔다 앉아서 6개월 동안 지금 지속됐잖아요. 뭐 1, 2주 안에 보통 세균성 폐렴은 뭐 2주, 3주 이렇게 치료하면 대부분 다 완치가 되고 끝나기 때문에 세균성 폐렴은 이렇게 뭐 급성, 어큐트, 서브어큐트, 아급성, 크로닉, 만성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아요. 일단 병기를 급성, 아급성, 그러니까 급성과 만성의 중간, 급성과 만성으로 병기를 분류한다는 이야기는요. 환자가 이 병에 걸리면 오랫동안 이게 앓는구나.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4년까지도 가는구나. 그런 질환일 때 의학적으로 급성기다, 만성기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의 병기는 이제 이렇게 급성, 만성, 그 중간에 아급성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급성일 때에 대부분은 그렇게 사람의 생명까지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과민폐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의심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정상인 거를 완전히 알고 있는데 '조금 이상하네. 조금 비정상 같네.'라고 의심을 했을 때 그 전문가의 머릿속에는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병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급성기에 제대로 진단이 돼서 치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병은. 다 거의 만성 가기 전이나 만성으로 와서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성으로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인제 폐가 만성으로 염증이 심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뭐 많이 아는 지금은 제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경우 그런 진단명인데 폐섬유화로 진행을 해요. 폐섬유화는 인제 일반 환자분들도 많이 아시고 우리 비욘디 구독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거죠. 폐가 굳어져 가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단이 빨리 안 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가 굳어져 갈 수 있다라는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과민성 폐렴을 진단을 빨리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 단순 사진 하나 딱 찍고 알 수가 없고요. CT만 딱 보고도 "아 당신은 과민폐렴이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환자의 CT를 보고 제가 환자분한테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죠. "과민폐렴이라고 의심이 됩니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민폐렴으로 확진을 하고 치료제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HRCT 무조건 찍으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 단계는 항원을 찾아라 혈액 검사로 이렇게 나와 있죠.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요. 발 림포사이토시스가 뭐냐면요. 기관지 내시경을 해라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발이라는 게 뭐냐면 브론코 알베올라 라비지라고 해서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기관지 안에서 세포를 쫙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병원에서는. 근데 대학병원에서도 기관지 내시경을 잘 요즘에는 잘 안 해 주시니까 이 환자 진단이 잘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이게 HP가 뭐냐면요. 히스토패솔로지가 뭐냐면 그래도 진단이 잘 안 되면 폐를 열어서 생검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폐 조직 검사를 하는 거는 폐암이나 또 폐섬유화증이나 이럴 때 폐 조직 검사를 하는 건데 이 폐렴인데 폐 조직 검사까지 해라.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왜 폐 조직 검사까지 하라고까지 교과서에 나와 있냐면 그렇게 해야지 진단율이 여기 보이죠? 데피니트. 완전한 진단율이 그렇게 해야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단을 사실은 굉장히 내리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조직 검사까지 안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죠. 하이 컨피던스 80% 이상은 기관지 내시경까지만 해도 80에서 89%의 정확성이 나온다. 우리가 폐를 이렇게 전신 마취를 하고 폐를 열어서 폐의 조직을 떼어낸다는 거는 폐암일 경우에는 뭐 환자분들도 그 정도 할 수 있다 동의하고 의사도 동의할 수 있지만 사실 폐렴인데 폐를 열어서 전신 마취하고 조직 검사까지 한다는 건 너무나 조금 이렇게 과한 과잉 진료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환자한테 데미지가 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관지 내시경까지는 해야지 그래도 80%에서 89%의 진단은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서 기관 내시경을 하고 치료를 했죠. 이 환자의 치료는 뭐냐? 자 놀랍게도 여러분 폐렴인데 폐염증인데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의사도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완전히 의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폐렴인데 스테로이드를 써? 이거는 환자분들도
아니 폐렴인데 항생제 써야지 웬 스테로이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스테로이드 보세요. 스테로이드를 우리가 천식일 때 여러분 스테로이드 흡입제로 치료해야 한다고 제가 뭐 100번 넘게 1000번 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폐렴일 때는 이렇게 들어 마시는 그 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흡입용 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치료를 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민 폐렴은 이렇게 들어 마시는 걸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기 먹는 약 아니면 주사제. 와우. 이거 분명히 스테로이드 먹는 약 주사제는 이거 부작용이 엄청 많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과민 폐렴의 치료는 스테로이드 흡입제가 아니라 스테로이드 주사나 먹는 약 이걸 우리가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라고 그래요.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약간의 그 상식에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가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1번은 근데 원인 알레르기 항원을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원인에서 알러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민 폐렴. 그래서 어떤 알러지 때문에 이 사람이 예민해져 있고 과민해서 폐렴이 생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폐렴의 대표적인 예가 농부폐라고 있습니다. 농부폐. 농부폐가 뭐냐면 농사 짓는 분이 그 건초 있는 창고에 들어갔다가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가 건초 있는 더미에 안 들어가면 조금 있다가 괜찮아지고 다시 또 건초에 들어가면 또 기침하고 열 나오고 가래 나오고 농부폐. 그래서 농부폐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뭐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많이 키우지는 않지만 새를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새. 그걸 버드렁이라고 그래요. 버드렁. 새병. 새가 싸는 똥, 새의 깃털, 특히 앵무새를 우리가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 새가 키우는 배설물이나 그런 것들이 나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새를 키울 때 그 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원인 알레르기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를 한번 비춰 좀 클로즈업 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세포예요. 이하자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게 우리 사람의 폐에 있는 폐포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 이 폐포 안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교환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폐포 안에 제가 여기 빨갛게 표시를 해놨죠. 여기 빨간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초더미에서 날라온 곰팡이들 아니면 새똥, 새깃털 뭐 아니면은 화학 물질들 아니 미세먼지 속에 있는 어떤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이 진성님 원장은 괜찮고 우리 조성찬님, 윤정원님은 괜찮은데 어떤 홍길동님한테는 이 폐포에서 이게 빨갛게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거예요. 빨간 건 뭐냐면 이 폐포에서 외부에 알러지가 들어왔다. 예민한 거예요. 이분의 홍길동님의 폐포는 예민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데 홍길동님의 폐포에서는 이게 빨갛게 외부에 알러지가 들어왔고 내 몸에 지금 적군이 침입했다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너무 예민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감사합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김다슬님. 우리 몸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외부에 저기 알러지가 침입했다. 삐뽀 해가지고 여기 빨간 거 우리 몸의 백혈구 중에 림포사이트라는 백혈구가 있어요. 그 림포사이트라는 백혈구가 얘를 죽여야지. 왜냐면 이거 외부에서 지금 침입한 거예요. 적군이에요. 적군이니까 얘를 죽이자 하고 이 림포사이트가 얘를 쫙 와서 막 공격을 해요. 막 공격을 하니까 이 폐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 공격을 막 하고 미사일을 막 쏟아보면 요 항원만 요게 다치는 게 아니라 요 주위에 있는 정상 폐포까지 다 망가져요. 그 망가진 게 오래되죠. 시간이 말씀드렸죠. 만성으로 가면 폐포가 망가진 게 요 한 폐포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폐포는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폐포 송이들이 전부 다 망가져요. 그래서 폐포가 섬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섬유화증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빨갛게 안 돼요. 뭐 앵무새를 키우던 그냥 곰팡이 그냥 건초더미에 가던. 근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폐가 너무 과민해서 그래서 진단명이 과민폐렴이다. 이게 우리의 폐에서 일어나는 바로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재님 감사합니다. 프리자님 감사합니다. 송호정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환자의 치료는 이런 원인을 피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업에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뭐 조선소에서 일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직업을 바꿔야 되는데 직업을 바꿀지 못할 정도의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형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 뭐 고글 이런 걸 다 보호 장비를 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병으로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바로 스테로이드로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진단명이지만 여러분들께 오늘 과민폐렴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질문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민영님, 망가진 폐포는 다시 재생되거나 전처럼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나요? 일단 섬유화로 가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망가진 폐포는 다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환이 무서운 겁니다. 김성원님, 과민폐렴은 알레르기에서 유발되는 건가요? 제가 설명드렸죠. 다양한 알레르기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의해서 유발되는 건데요. 모든 사람이 유발되는 게 아니고 그 원인 물질에 특이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최민영님, 고령의 노인분들의 경우 폐렴보다 과민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나요? 노인분들의 경우는 폐렴이 걸릴 확률이 더 높죠. 네, 과민성 폐렴도 물론 걸릴 확률이 높은데 과민폐렴은 주로 이제 40대에서 60대 사이가 잘 걸리고요. 60세 이상, 70세 이상인 분들은 이제 폐렴에 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생 후반전님, 50대 남성 기침 감기가 있는데 바빠서 병원 못 왔고 한 달 고생했다. 감기가 오래가면 급성폐렴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던데 급성폐렴을 진행적인 상태는 그냥 감기와 증상이 다른 거예요. 일단 감기는 여러분 한 달 동안 가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증상이 계속되다는 건 감기가 아니죠. 감기 후유증으로 기관점이 왔을 가능성이 많고 폐렴까지 진행됐다면 열이 나고 젊은 50대 분들은 열이 뭐 완전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열이 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감기가 오래 간다고 생각하면 감기는 한 달이 상관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주선사님 감사합니다. 네, 윤희진님, 폐렴의 의심 증상이 있을까? 폐렴의 의심 증상은 뭐 일단 기침, 가래, 뭐 호흡곤란, 열, 뭐 이런 게 폐렴의 의심 증상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노인성 폐렴에는 이제 뭐 그냥 소화가 안 된다, 열도 없고 뭐 딸꾹질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약간의 의식이 몽롱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노인성 폐렴은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의 폐렴의 경우에는 굉장히 열이 많이 나고 기침, 가래가 심합니다. 김전님 감사드립니다. 네. 조성찬님, 그럼 급성기 때 대표 증상이 있을까요? 대표 증상이 있죠. 기침, 가래, 열입니다. 네. 기침, 가래, 열인데 기침, 가래, 열이 이 그러니까 과민폐렴의 급성기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모든 호흡기 증상의 질환에서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민폐렴의 급성기 질환 진단을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기관지 내시경으로 폐렴 진단을 할 수가 있나요? 기관지 내시경으로 폐렴의 진단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정확히 얘기해 드리면 폐렴의 원인균을 찾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폐렴의 원인균이 이 환자들처럼 과민폐렴의 원인도 우리가 기관지 내시경에서 찾을 수가 있고 폐렴의 원인균이 세균일 경우에도 뭐 폐렴杆菌이나 녹농균이나 뭐 황색포도상균 연쇄상구균 이런 거를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CT로 균을 알 수가 없습니다. CT로는 폐렴이 어느 쪽 폐에 어느 정도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폐렴의 원인 균을 알기 위해서는 진짜 가래, 침이 섞인 거 말고 가래를 뱉든지 기관지 내시경을 하든지 진짜 가래를 뽑아서 거기서 균을 배양을 해야지 폐렴의 정확한 원인균을 알고 더 중요한 거 어떤 항생제에 잘 드느냐 안 드느냐까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기관지 내시경이 필요한 거죠. 네. 김진호님. 네, 원장님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알찬 강의를 준비하시나요? 네.
격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민주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과잉필름 처음 들어보는 질병인데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또 과민폐렴에 대해서 하이퍼 센시티비티 뉴모나이티스가 왜 또 중요하고 또 이런 질환명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서 주위에 또 널리 전파해 주시면 우리 비욘지 구독자분들의 호흡기 내과의 이 지식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이 대한민국의 호흡기 내과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